안녕하십니까? 한국 국가론 두 번째 이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승만 정부부터 다루지 않느냐, 해방부터 다루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원래는 제 국과목에 이승만 정부부터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요. 그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과 이승만 정부의 국가 모델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중요하게 자유민주주의로 편입이 되고요. 뭐 한미동맹서부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주는 힘이 지금 됐죠. 위급한 상황에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별도의 과목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게 한 강의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뭐 동영상으로 한 5개에서 10개 분량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목으로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의 산업화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촉발됐던 거고, 그것을 이제 발전주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발전주의 모델이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이 되고, 어떻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산업화 연결이 돼서 이제 세계 5대 빈국인 나라가 경제대국 10위 안으로 이렇게 10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가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했고요. 산업화 당시에 한국의 국가 상황이 이렇게 국가의 특성을 보면 시민사회에 대해 국가가 강합니까? 시민사회가 강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산업화를 시작할 무렵 한국에는 변변한 시민사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뭐 특별히 그 기업이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전의 양반계급이 거의 다 몰락을 해가지고 크게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지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노동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전 국민이 골고루 전부 가난했죠. 6.25까지 겪어서 거의 가난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그 정주영 회장은 뭐 자전거 포점을 점원을 할 정도였으니까 온 국민이 가난해서 특별히 시민사회가 그 국가에 관여해서 무슨 정책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그룹이라는 게, 집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학문용어로 스트롱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국가가 그러니까 이 강하다는 것이요, 강한 국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강한 국가인데, 강하다는 것이 국력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대비 국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민사회가 그 산업화 당시, 그 이전에, 뭐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뭐 해방 당시, 또 그리고 60년대 전혀 발달하지 못했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의 역할을 갖다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안보, 분단된 상황에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생존과 관련이 돼 있는 문제니까 안보. 두 번째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일 역할을 경제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전 사회를 갖다가 모든 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갖다가 경제 성장으로다가 이렇게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이 되는 것을 갖다가 보통 발전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됐고요. 이게 이제 제가 91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시작해서 95년에 학위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이 연구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 정치학 영역에서 저도 이제 이제 발전주의 국가 모델로다가 이제 학위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초창기 이론화 작업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일본과 이제 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바닥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만,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이신 이후에 전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근대화하고 산업화에다 촉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대 문물을 도입을 하고
고시를 통해 가지고 관료를 갖다가 선발하고 또 그리고 신식 교육을 받아들이고 또 기술을 발달시키고 자본을 끌어들여서 전 사회 빠른 시간 내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압축 성장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특히 70년대 비약적으로다가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이런 방법을 갖다가 보면은 그 발전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developmental stat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산업화 전략을 구성을 했습니다. 뭐 신사유람당 같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필리핀을 갖다가 관료들하고 많은 교수들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필리핀 정도만 잘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갔다 와서. 우리나라는 절대 필리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올라오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필리핀은 사무장이 가능하고, 그나마 자본이 좀 있고, 미국 그 당시에는 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뭐 여러모로, 배운 사람들이 우리보다 문명률도 낮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 전략을 다시 구성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이 발전주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1930년, 그러니까 메이지신 이후부터 30년까지 쭉 추진됐던, 그러니까 근대화에 뒤진 나라, 자본주의에 뒤진 나라, 이러한 나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를 갖다 채택하는 방식을 갖다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인력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문명률이 85%,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문명률이 8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15% 정도가 일어나 한국어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막학교를 세우고 이제 교대를 빨리 만든 거죠. 그래서 교대가 우리나라의 2년제가 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공부를 시켜서 보내서 또 옆에서는 천막학교를 세워서 초등학교를 만든, 그 당시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양성된 사람들이 6년이 지나고 중학교에 가려니까 중학교 무시험제를 해서 또 수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다시 또 평준화 정책을 써가지고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 인력을 대학에 갔을 때는 일반계, 그리고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해서 산업화 인력으로 양성을 한 거죠. 이렇게 인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요. 또 수출 주도형, 그리고 이제 많은 자금을 갖다가 차관이라든지 외채를 끌어들였죠. 그것을 총력으로 다 이렇게 저수지에 물을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게 이제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죠. 정치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 출신들, 뭐 교수나 아니면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인력을 가난한 나라에서 찾는 데에서는 고시 출신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죠. 그런 방식의 테크노크라트 기술 관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다가 이렇게 경제를 갖다 계획하고 또 국가 역할을 기획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15분을 하지 않고 좀 더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사실 해방 당시에는 그 당시에 뭐 정주영 회장은 자전거 포점 수준이고 삼성은 거의 쌀상의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삼각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군인 출신의 정치인들, 그리고 테크노크라트,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많은 은행의 대출과 또 여러 가지 이 기술 관료와 정치인들, 정부가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에피소드로, 제가 있는 학교가 이제 울산대학교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학교의 그겁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울산대학교 있는 거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뭐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소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너무나 가난했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걸 써내는 거예요. 이제 입찰을 하는데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배를 만드는데 그게 아마 독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왜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으며 현대라는 기업은 도대체 어디냐? 현대도 이제 발음이 안 돼. 훈다이라고 발음을 하는 죠. 이게 일본이냐 한국이냐 나중에 이제 한국이 전쟁 끝난 나라인데 이게 뭔지 하여간 만나나 보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너네들은 조선소는 있느냐?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모래밭을 보여주는 거야. 저기 지금 있는 그 울산에 그 이제 미포조선이 있는 저기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을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이제 우리한테 수주를 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여기다 조선소를 짓겠다. 그러면 배는 만들어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기업에서 한 건 뭐냐? 그럼 우리 지분만이 지어봤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좀 뭐 이렇게 집을 좀 짓고 그랬겠죠. 이게 믿지 못하는. 그러면 배는 만들어 봤냐? 그러니까 거북 옛날에 500원짜리 주한지 지펜지 거기에 거북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보기에 그냥 에피소드인 것 같고요. 그게 지급 보증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기업에서 어떤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처음에 수출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 이제 이게 실패를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보증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수주하는 회사에서는 돈이 떼일 염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싼 가격에 그래 한번 해봐라. 믿져야 본전이니까 시간밖에는 타임로스밖에 없는 거죠. 그래 해봐라. 하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조선소를 세우고 거기서 배를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 지금 들으면 정말 어거지 얘기인데 전부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뭐 이렇게 돈이 없었을 때 이렇게 광부를 갖다가 보내서 독일에 서독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월급을 갖다 담보로도 차관을 얻어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공장을 세우고 또 산업화 전략을 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상당 부분 좌파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부를 하고 하면 할수록 방학 때 되면은 그걸 다 읽어보잖아요. 김일성에 대해서 읽어보고 중국 공산주의자가 쓴 김일성에 대해서 읽어보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읽어보고 서양 학자들이 있고 정책학 개론에서 또 정책학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바이블 같이 되는 제가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리처드 엘머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금 케네디 스쿨에 가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때는 정책을 공부했었거든요. 그 석사 때 읽어보면은 한국의 산업화 요인 중에서 성공 요인이 이런 요인 얘기도 나옵니다. 경제학자가 산업화 정책을 잘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잘 이끄느냐. 한국의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히 산업화를 추진한 세력들이 우수했다. 정말 우수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육사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 육사는 굉장히 우수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맡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탄탄하게 테크노크라트들 밑에 이제 공무원들이 받쳐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중동에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알려줍니다. 거기 기후는 어떻고, 언어는 어떻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전략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지급 보증을 해서 성공하면 갚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축적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이라는 것이 당시 재벌이라는 것이 미국의 메릴렌치라든지 단일 회사 IBM이라든지 단일 회사 하나보다 그룹 전체를 해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구멍가게. 그러니까 힘을 모은 거죠. 저수지에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한 방식이고 많은 독재자들이 차관을 갖다가 가져오거나 원조를 받으면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이탈리아도 만약에 예를 들어 외국 원조나 수해가 나서 뭐가 가면 마피아고 뭐고 싹 털어먹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에 다 투입이 됐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5대 빈국에서
경제대국 10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사회를 갖다가 국가가 시민사회를 갖다가 스퀴즈, 그러니까 밀어서,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그 사회를 경제성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많은 나라에 이제 시민사회가 발달된 나라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지주계급도 남미에서 시민사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백인 중심의 지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경제성장하자. 하지 마. 우리 이익을 대변해라. 너는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프랑스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좀 희생해서 점심을 3시간씩 먹으러 가지 말고, 휴가를 한 달 반씩 가지 말고, 캐나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뭐 맨날 전화도 안 받고 뭐 빈둥빈둥 거리고 실업연금이나 받고, 제발 그러지 말고 경제성장자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럴 것 같은가요?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유의 시민사회가 당연히 그 당시에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 세력이 없다시피 했죠.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고, 그 두 가지 행운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운이 맞아 떨어졌는데, 첫 번째는 그랬고, 또 마침 그걸 추진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양심적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뭐 이탈리아나 아프리카나 그냥 확 털어먹고 마는, 지금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요? 그냥 완전 돈 잔치를 했겠죠, 정치인들이. 나라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외부 변수는 냉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가 뭐 공산주의 혁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의 값싼 노동력을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약적으로 노동집약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운이 맞아떨어지고 그 행운을 갖다가 캐치할 수 있는 국가 지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디벨롭먼탈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뭐 존슨도 있고 스테이스 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고, 초창기에 저도 여기 이론화 작업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이제 제 박사학위 이론적 배경이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일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너무 길어져서,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어떤 형태로 발전주의 국가 산업화를 시켰는지도 이제 그 부분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 오늘 좀 약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약간 지루하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중국 본토가 있고 이렇게 대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차근차근히 설명이 좀 굉장히 재미있고 가슴이 뜁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이 대만, 이 사람이 이제 장개석이 모택동한테 져가지고 패망을 해가지고 일로 다 쫓겨왔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국가 역할을 갖다가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보와 경제성장이죠. 장제스는 뭐로 잡았냐 하면은 본토 회복, 1번. 꿈에도 기대는 다시 본토 회복. 2번은 그겁니다. 경제성장. 그런데 여기 이제 한족이 내려오고 기존에 대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만족은 소수민족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국가의 기관 산업이나 정치, 중요한 요직은 다 한족이 차지하는 겁니다. 장개석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리고 대만족은 기업을 맡깁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같이 대기업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힘을 모으는 전략을 했다가는 대만 사람들이 너무 힘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기관 산업이나 정치 영역에는 초창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이제 그거를 한 겁니다. 중소기업을 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만은 중소기업으로다가 발달됐다가 요즘 이제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그랬을 때 아주 반도체부터 대만이 요즘 정말 호황을 누렸죠. 코드에 이 부분, 한국이 정신 못 차리는 동안 대만이 반사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원래 대만은 초창기에 이런 이유 말씀드렸죠. 대만족과 한족의 관계에 있어서 더 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발전시켜서 굉장히 중소기업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좌파학자들이나 잘 뭘 모르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학에서는 그 당시 산업화의 규모의 경제학에서 규모가 큰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렇죠.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톱니바퀴같이 물려 들어가가지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초창기에 대만이 비약적으로 크지 못한 이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도 대만도 정말 착실히 성장을 했고, 일본 메이지 유신 이거 이제 제가 그거는 빼놓겠습니다. 오늘 너무 지장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부터 1930년대까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우리나라는 6, 70년대, 80년대까지 이런 그 발전주의 국가 모델로 성장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정치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죠. 이제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국가 역할이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육학과에 좀 있으니까, 교육학 전공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추천장기의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산업화 정책에 부합되는 그 인력 양성 체제를 형성하고 산업화 정책에 뒷받침하는 교육 체제가 된 겁니다. 그 당시는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산업화 전략에 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뭐 전문계, 4년제 대학, 뭐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민주화 이후부터 이렇게 그 사회적 수요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적 수요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대학 정원을 갖다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는 나라가 좀 드문데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 인기 전략 위주로다가 이제 그 계속 지속적으로 대학 정원을 늘려와 가지고 지금 거의 80몇 %가 82% 이상이 대학 등록률이 82%가 넘습니다. 저 때는 전문대학까지 합쳐서 15%고 4년제 대학은 4, 5%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중산층으로 저절로 대학만 나오면 되는 거고 지금 학생들은 아무리 우수해도 정말 실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과거로 회귀하지 못합니다. 대학 정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이제 그 인력 체계 양성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세세한 거는 시간이 많이 들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발전주의 이 국가에 의해서 산업화가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독재 국가를 통해 가지고 산업화에 성공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북한 왜 그러냐 하면은 독재자는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민주화를 요구하고 다원화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 차제에서 개방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당연히 독재가 타도하자 이래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몰락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철저한 통제의 부를 자기네들만 흡수를 하고 전 인민한테 고루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얼마 못 갈 겁니다. 그거 끝까지 못 갈 겁니다. 결국은 패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정치는 권위주의 정치가 있었지만 이거를 산업화 정책으로 경제의 번영을 이뤘죠. 그러면서 비로소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80년대부터 중산층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농민만 있는 나라에서 노동자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에 들어가는 노동자, 그 다음에 제3차 산업에 들어가는 노동자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다원화되고 다양화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역할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업도 이제 초창기에는 테크노크라트들이나 공무원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큰 도움이 되고 중동에도 가고 수출도 하고 뭐 건설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우수한 인력이 이제 기업에도 들어오는 데다가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기업에 비해서 이제 그거는 더딘 거죠. 정부 부문은 이제 변화에 대처에 늦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훌륭히 완수가 됐고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그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그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각 층에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경제적 변형이 뒷받침돼야 그 나라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그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권력을 좀 나누자. 그리고 정권 교체도 좀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요구를 하는 거고요. 경제는 자유화입니다. 제가 국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화는 벌써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서. 그리고 자유화입니다. 그 비로소 이제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유화라는 것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치적 자유라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잘 살아줘야 되고요. 직업 선택이 가능해야 되고요. 자기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중세 시대에 어떤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분배, 그러니까 과실을 산업화의 과실을 나누어 달라. 뭐 이러고 사회는 점점 다원화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걸 요구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 학교가 없었던 시절에 학교만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는 외국같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없느냐, 왜 학교에 잔디가 깔려져 있지 않느냐, 왜 우리는 뭐 자가용 좀 타면 안 되냐, 큰 차 타면 안 되냐, 큰 집 좀 사지 않으면 안 되냐. 옛날에 버스만 들어오면 감사하던 게 아니라 이제 자가용을 원하는 거죠. 마이카를 원하는 거. 마찬가지 학교만 다니면 감사하던 것에서 이제는 다양한 학교를 요구하는 거고,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아마도 80년대 중반 전두환 대통령 이후 그게 경제적 번영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87년대 6.29 선언으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보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전주의 국가 모델을 갖다가 채택한 나라들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형태를. 여기가 이제 광범위한, 그러니까 국가가 이쪽은 경제 영역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경제 영역이고요. 이쪽은 정치 영역이잖아요. 정치 영역. 그 경제 영역에서 국가가 모든 일을 산업화를 전략을 구사하고 계획을 해서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자금도 뒷받침하고 지급 보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막 키우는 단계. 이 세 나라가 다 여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여기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메이지 신 이전에 여기 있었고, 한국이 가난한 나라의 뭐 조선이나 이제 해방 당시, 그다음에 50년대, 60년대 여기 있었습니다. 대만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미 일본은 건너갔죠. 그러니까 어디로 건너가냐면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형태가 다시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에서 점점 더 민의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형태로 가게 된 거고, 또 뭐 경제적으로는 모든 부분을 갖다가 국가가 발전주의 방식으로 관여하던 바에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그 자유 시장 경제에 맡기는 그러는 걸로 점점 그러니까 발전주의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국가가 이렇게 주도하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많은 요인이 있겠죠. 뭐 국토가 좁은 것도 있고, 과거에 유교적 사회도 있고, 뭐 조선 방식 중앙 집권적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산업화 전략이 발전주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국가 주도, 탑다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프랑스가 중앙 집권적이라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안 되는 나라도 아니고요. 지방분권이 발달되어 있다고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정말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지만 그 나라를 민주국가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중앙집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집권과 독재 또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적인 방식이 약간 상관관계는 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대만과 일본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국은 일로 지나간 거죠. 이렇게 잘 지나갔고 거의 시장 경제에 맞이하는 나라가 돼 가고 있고, 이제 이게
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일로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러면서 여기가 갔는데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 중국의 속국, 그 다음에 전체주의화로다가 그 시대 역행적인 시도를 했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여간에 80년대 초반과 중반까지만 말씀을 드리게, 한국은 여기서 일본이 갔던 길을 이렇게 쫙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그 다음에 광범위한 발전주의에서 약간 국가에서 제한된, 왜 제한된 발전주의라고 얘기하니, 완전히 시장 경제나 아주 그런 국가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기업 중심으로 가지는 이 세 나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전주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거죠, 한국도. 그런데요, 대만은 참 좀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보면 경제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좀 이렇게 다혈질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좀 더뎌요. 그래서 대만은 스틸 그러니까 여전히 권위주의에 상당히 남아 있게 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씩 뭐 한 10년 전부터 상당히 좋아진 거지만, 이게 대만은 이렇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개방 경제로 다 나가는 반면에, 대만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더디게 민주화가 진행이 되는 이런 방식이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민주화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데, 원래 민주화는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용어인데, 지금 좌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라든지 이게 용어 혼란 전술로 뭐 진보라, 원래 진보는 원래 자유주의 이쪽의 개념이에요. 우파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져갔죠, 좌파가. 그리고 민주화도 가져가 버렸죠. 사실은 세뇌화, 그 다음에 뭐 전체주의화, 뭐 그 다음에 중국의 속방화, 뭐 매국노, 뭐 이런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좌파에 적합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가겠죠. 민주화, 그 다음에 뭐 진보, 이런 거. 사실상 우리나라의 좌파는 진보가 없습니다. 민주화 세력도 한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뭐 종중좌파, 종북좌파, 그 다음에 매국노, 뭐 이런 정도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물론 뭐 이렇게 일부 좀 양심적인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은 헤게모니를 전혀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한국의 산업화 전략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좀 다시 찍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1시간 분량으로 찬찬히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넣어서 할까요? 그냥 이 정도로 할까요? 너무 또 길게 하면 지루한 면도 있겠죠?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나중에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노태우, 그 다음에 YS, DJ, 그 다음에 DJ 다음 노무현, 이명박까지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YS 말년부터 이명박까지 신자유주의 체제로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편입이 되고 국가 역할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 시기에.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다 도입하는, 뭐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야 되나? 뭐 어찌됐든 그 시기에 그랬던 건 이제 DJ 정부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들이었거든요. 뭐 말로는 뭐 좌파 우파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